안녕하십니까. 디어 마이 패밀리 논장입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전기세를 얼마나 내야 되나. 일본이 또 전기세, 가스비, 월세, 교통비 뭐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요즘에는 한국도 상당히 물가가 비싸졌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 감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저축하기가 더 팍팍한 환경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일본에 왔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 하나만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어찌어찌 살아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과거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알고 있었더라면 일본 생활을 더욱 영리하게 할 수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져오면 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찍이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저축도 좀 하고 가게 관리도 좀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도무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 일본은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뭐 다 비싸다, 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일단 비싸죠. 월세도 어마무시하죠. 교통비도 장난 없죠. 전기세, 가스비, 뭐 차라도 타고 다니려 하면은 보험료다, 뭐 세금이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슈퍼에 가서 이제 먹거리를 좀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에는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외에 뭐 외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매번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게 아니라면 식비도 상당히 지출이 많아질 겁니다. 또 몸이라도 좀 아파가지고 동네 작은 병원이라도 간다고 치면은 진료비부터 약값까지 해가지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5,000엔 정도는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병원비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돈을 받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일본에서는 얄짤없이 다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스즈키입니다. 스즈키에 이제 점검팩을 제가 가입을 해놔가지고 이제 돈을 미리 내놓고 3개월마다 점검을 해주는 팩이 있습니다. 오일 같은 거 교환해주고 그런 걸 해준다는 얘기죠. 점검을 해주고 나면 항상 꼭 뭐를 교체를 하라고 꼭 권유를 합니다. 뭐 와이퍼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소모품들인데, 뭐 당연히 공짜가 아니고요. 근데 공인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부품 값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은 공인비가 너무 비쌉니다. 배터리 하나 갈아주는데 뭐 3만엔 정도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뭐 10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뭐 심지어는 근데 그렇게까지 갈아야 할 정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뭐 황금 배터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비싸냐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 키에 들어가는 그 납작한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그런 거 하나 가는데도 뭐 한 개 가는데 1,000엔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건전지 값 포함해서 이거 뜯어서 갈아주는 공인비까지 다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한다 이거였어요. 그 뭐 둘 다 뭐 내가 마트 가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건전지 사서 갈면은 뭐 200엔 하면 둘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데다가 돈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세세하게 세는 돈들이, 소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싼 셈입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일본에 와서 월급 30만 원 받고 한국에서 소비 패턴을 똑같이 한다고 치면은 10만 원을 모을 수 있는가 하면은 절대 저축 못 할 겁니다. 만 원이라도 모으면은 잘 모으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려면은 더 아끼고 뭐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는 궁리를 잘 해봐야 돼요. 그런 돈을 모으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일단 일반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잘 하던 사람이 일본에서도 잘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본에는 애초에 그 단기로 오는 친구들도 많지만은 나는 가능하면 일본에서 한번 정착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 일본에 정착해서 이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와가지고 1년 정도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데 이유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을 못 구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막상 살아보니 문화가 좀 안 맞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외로워서 안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집에서 뭐 엄마가 돌아오라고 해서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이유들은 한 가지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애초에 그렇게 일본 정착에 관한 미련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쪽이냐면은 일본 정착이 아니라 한국 탈출을 그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금방 돌아갑니다. 못 버팁니다. 한국에서 뭐 인간관계나 직장에 불만을 가졌다든지 심지어는 뭐 가족관계 트러블 뭐 아무튼 간에 한국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불만 사항들이 한국을 떠나면 해소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향살이 오래 하는 사람들 다 알죠. 다 그런 이유들이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핑계라는 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일본에 있는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선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할 준비가 돼 있고 적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에 살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 잘 살아남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잘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한국에서 무슨 뭐 직장을 적응을 잘 못한다. 뭐 한국 문화가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외국으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원어민 수준을 목표로 하고 그 현재 내 이 정도 실력이면은 더 이상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원어민 수준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내가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연하게 그 사람이 일본어에 뭐 약간 그랜드 마스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10년 가까이 살아놓고 정육점 앞에 가가지고 생닭을 사는데 생닭 자르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일본어 하는 걸 들어보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살면서 이 언어력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타지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이유 때문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이 일본어 공부라는 게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정체기가 다 비슷한 시기에 찾아오는데 언제냐면은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 적응을 했을 때 내가 이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어휘들을 다 익혔을 때 그때 언어 정체기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손님 접대에 필요한 뭐 인사말, 뭐 직원들하고 뭐 업무에 필요한 소통, 그다음 주문에 필요한 뭐 메뉴 이름, 주방에서 쓰는 뭐 어떤 용품들, 식재료들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반년 정도가 지나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어휘들은 어지간한 걸 다 익히게 됩니다. 이때 내가 내가 일본어가 많이 늘었다. 이제 어지간한 대화는 나는 통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야. 뭐 지금 경제가 어떤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물 좀 주세요. 고기 3인분 더 주세요. 뭐 여기 영업 몇 시까지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어휘들이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고깃집에서만 일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또 가가지고 또 다른 바운더리에서 일을 해보면 또 새로 배우는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대화의 스펙트럼을 자꾸 넓혀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그런 걸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코리안타운에 가서 한국인 친구 만나서 참이슬 마시면서 한국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본어가 안 느는 사람들인데, 이제 일본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일본 선술집 이자카에 가가지고 일본어로 일본 정치도 얘기 한번 해보고 뭐 경제도 얘기해보고 그런 거를 해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일본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에 살면서 일본어의 중요성을 아까 방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자입니다. 비자. 그 외국 사람이 그 일본에서 살려면은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비자라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뭐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물리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이 체류 비자의 확보가 안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해서 뭐 이제 취업 비자로 계속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취업 비자라는 게 사실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받더라도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발급이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묶인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좋은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천하의 블랙 기업이라 가지고 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실제로 못된 기업들이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자를 주는 대신에 이제 뭐 월급을 포함한 뭐 대우가 굉장히 박하다든지, 뭐 불만 있으면은 뭐 돌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똥배짱을 부리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우자 비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입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일본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는 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괜히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뭐 둘 중 하나가 비자가 안 나왔다, 그럼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 만드시지 마시고, 어차피 연애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일본인과 연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도 저도 사실은 그 유학생 시절 때 한국인 여자를 만났었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 조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조언이었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에 살기 위해서 일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없는 결혼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사랑 없는 결혼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본에 살 거면은 기왕이면 일본 사람과 만나는 게 여러모로 일본 정착에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4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형편에 따라 일본에 와서 살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때 저도 일본에서의 어떤 생활을 막연하게 멋있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일본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생활을 혹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기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 살아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나빴던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좀 그걸 주제로 토크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어 마이 패밀리 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